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집만큼이나 뜨거운 하두가 또 있을까요? 그냥 사는 공간을 넘어서 어쩔 땐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죠.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문제의 실타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던 2025년을 돌아보고요. 곧 다가올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질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이 대사 한마디가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있어도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바로 그 현실 말이죠. 이처럼 부동산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심리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일단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순서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먼저 지난 정책들이 어땠는지 복기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 다음에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은 뭔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진짜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2025년, 작년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정말 야심차게 여러 정책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결과는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거대한 충격파만 던졌던 한 해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부가 시장을 좀 시켜보겠다고 연달아서 3개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출을 꽉 조이고 공급의 주체를 바꾸고 규제의 그물망을 아주 넓게 펼쳤죠. 자, 그럼 이 정책들이 각각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빚내서 집 사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대출 규제였어요. 근데 이게 의도와는 정말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끊기는구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이게 곧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 매수, 즉 패닉 바잉으로 이어진 겁니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거죠. 그 다음 카드는 뭐였냐면 이제부터 집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짓겠다는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시장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고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는 전혀 해소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요,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아예 거대한 규제의 그물로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죠. 규제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규제 속에서도 가치가 오를 만한 똘똘한 한 채로 더욱더 집중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 전체를 덮치면서 집값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2025년에 있었던 이런 정책들의 여파는요,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말 그대로 완전히 두 개로 쪼개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 두 개의 시장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분리가 얼마나 극명하게 시작됐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꺾였던 서울 집값, 저기 보이는 빨간색 선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지역들, 저 초록색 선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죠. 서울시장이 다른 모든 지역과 완전히 분리돼서 자기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바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숫자로 보면 이런 추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에 서울 집값은 4.2%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지방은 보세요. 고작 0.3% 상승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셈이죠. 전세 가격 전망을 보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 격차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한쪽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여론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미디어의 구조적인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구독료나 광고 수익으로 생존해야 하는 민영 언론사는요, 근본적으로 처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영 언론은 생존을 위해서 항상 수익을, 돈을 생각해야만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이 말하는 자본 편향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언론사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식의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광고주인 건설사나 금융사의 입장에 불리한 기사를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의 규제 정책은 비판하고 규제 완화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더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본 편향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과연 이 이상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비판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은 번번이 빗나갔고 여론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다면 과연 진짜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짜 해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단순히 집값을 누르는 데서 벗어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의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의 초점을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즉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허둥지둥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는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문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세상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